1453년 10월 10일 밤, 한명회가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궁궐문 앞에 섰습니다. 살생부였습니다. 조선의 정승들이 하나씩 궁궐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왕명을 받았다는 말만 믿고 한밤중에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신이 들어섰습니다. 한명회가 그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신이 들어섰습니다. 한명회가 손을 저었습니다. 세 번째 대신이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한명회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날 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해가 뜰 때 살아있는 사람의 수는 해가 지기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설계한 남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궁궐문을 여닫던 말단 문지기였습니다. 나이 38, 과거도 못 붙은 백수. 그게 이 남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밤 이후 이 남자의 삶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운의 탄생, 끝없는 실패. 1415년 가을, 청주 한씨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너무도 가늘고 약했습니다.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의 몸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았고 사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냥 두어라. 한 어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어른들도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늙은 여종이 홀로 남아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느다란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여종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거두겠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종은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손뭉치로 꼭꼭 감쌌습니다. 밤새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의 몸을 데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아이는 숨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살아남은 한명회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가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명회는 먼 친척인 종조부 한상덕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명문가의 자손이라는 이름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종조부만은 달랐습니다. 한상덕이 어린 한명회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 눈빛을 봐라. 범상치가 않아. 두고 봐라. 반드시 집안을 일으킬 아이다. 하지만 세상은 종조부의 눈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과거 시험장 앞에 섰을 때 그 눈빛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20이 넘어도 낙방, 30이 넘어도 낙방이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문가 자손이 저 꼴이 뭐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백수야, 백수. 과거는 무슨. 볼 때마다 떨어지던데. 집안 좋은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 꼬락서니를 봐. 한명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의 집 곁방에 얹혀 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어서도 한명회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은 번번이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38이 되던 해인 1452년 드디어 첫 관직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개성 경덕궁을 지키는 문지기 자리였습니다. 관직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궁궐문을 여닫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한명회가 처음 출근하던 날 동료 관리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한 젊은 관리가 한명회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 나이가 몇이야? 이제야 첫 관직이라고? 옆에 있던 관리가 코웃음을 치며 받았습니다. 들었어. 과거를 몇 번을 봤는데도 맨날 떨어졌대. 명문가 자손이 문지기 자리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니까. 아니, 저 나이에 종구품이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아. 창피하지도 않나 봐. 한명회는 듣고도 못 들은 척 묵묵히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눈에는 수치심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궁궐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명회는 무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충순이라 불리는 거친 무인들의 세계였습니다. 칼을 차고 술을 마시는 그들 사이에서 한명회는 조용히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읽고 힘을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권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서로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권람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야, 이렇게 살다 끝낼 거야? 문지기로 뼈 묻을 거냐고. 한명회가 술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권람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권람이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 이 나라 어딘가에 우리 같은 사람이 쓰일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썩어서야 되겠어. 한명회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아직 때가 아닐 뿐이고. 권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때가 오면 자네 진짜 움직일 수 있어. 한명회가 권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야. 이 판을 통째로 바꿀 거야. 권람이 한명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아. 나는 자네 믿겠네. 찬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말은 세상을 뒤흔들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명의 만남, 수양대군을 잡아라. 1452년 조선의 하늘이 뒤흔들렸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은 건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옥좌에 앉은 그날부터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조정을 틀어쥐었습니다. 왕은 어리고 신하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그 틈을 노리는 눈빛들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 앉아 조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혼란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판을 읽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쥘 손이 아니라 판을 짜줄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권람이 수양대군의 처소를 두드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람을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권람이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군마마, 소인이 한 사람을 천거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떤 자인가. 지금은 비록 궁궐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마마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이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문지기를, 권람, 자네가 나한테 문지기를 들이밀겠다는 건가? 권람이 물러서지 않고 수양대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만나고 나서도 쓸모없다 싶으시면 그때 소인을 꾸짖으십시오. 수양대군이 잠시 권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데려와봐. 며칠 후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처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에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보게. 권람이 자네를 그리 칭찬하던데 직접 들어봅시다. 뭘 할 수 있는지 말해봐. 한명회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지금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어린 왕은 이름만 왕일 뿐입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계속해봐. 한명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면 대군마마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영 손에 넣지 못합니다.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칼을 쓸 줄 아는 무인들, 충운부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소인이 이미 눈여겨봐 둔 자들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기생집, 주막, 궁궐 구석구석에 귀를 심어두면 됩니다. 김종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안평대군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든 것이 마마의 귀에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수양대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명회 앞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자네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요. 모든 걸 자네한테 맡기겠소. 자네가 나의 장자방이 되어주시오. 한명회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한명회는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였습니다. 충운부를 드나들며 홍달손, 양정, 유수 같은 거친 무사들을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기생집과 주막에 자신의 귀가 되어줄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궁궐 구석구석에 눈을 박아 넣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명회의 귀에 날아들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어느 날 밤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도 빠짐없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명회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김종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우습게 여기던 그 궁궐 문지기가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을 벼르고 있다는 것을. 한명회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개유정난, 조선을 뒤흔든 하룻밤. 1453년 10월 10일. 한명회가 이른 아침부터 수양대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수양대군이 긴장한 얼굴로 한명회를 맞았습니다. 한명회가 자리에 앉자마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수양대군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받았습니다. 오늘이라고 준비가 충분하긴 한 건가?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지체하면 우리가 먼저 당합니다. 김종서가 이미 낌새를 채고 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기회는 없습니다. 수양대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명회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양대군 앞에 섰습니다. 마마께서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가십시오. 편지를 전하러 왔다고 하면 방심합니다. 그 틈에 처단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즉시 말을 달려 궁으로 들어가 영모를 고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수양대군이 멈춰서서 한명회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는 건가? 그 호랑이 굴에. 한명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기습이 전부입니다. 예상 못한 곳에서 쳐야 무너집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믿겠소.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종 몇 명만 데리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명회는 미리 모아둔 무사 30여 명을 궁궐문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쥐었습니다. 살생부였습니다. 김종서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웃는 얼굴로 김종서 앞에 섰습니다. 대감, 전할 서찰이 있어 직접 왔소. 김종서가 경계심을 풀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철퇴가 날아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말에 올라 궁궐로 내달렸습니다. 궁궐문 앞에 다다른 수양대군이 소리쳤습니다. 김종서가 영모를 꾸몄다. 내가 그를 처단했다. 문을 열어라. 궁궐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명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명회는 왕명을 내세워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달려온 대신들이 궁궐문 앞에 섰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펼쳐 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들어섰습니다. 황보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오? 대체 왜 부른 것이오? 한명회가 황보인의 얼굴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사가 뛰쳐나왔습니다. 황보인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조극관이 들어섰습니다. 조극관이 쓰러진 황보인을 보고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한명회가 손을 저었습니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궁궐 앞마당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12살 단종은 처소 안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이 문 밖에서 하나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 안평대군도 그날 밤 체포되어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밤새 칼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조정에는 수양대군을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피 묻은 손을 소매로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얼굴에 번지는 것은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의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세조의 오른팔, 권력의 정적.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옥좌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 조정을 내려다보며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세조가 한명회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없었소. 경도 그걸 알겠지. 한명회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마의 뜻이 하늘에 닿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신은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세조가 피식 웃으며 받았습니다. 겸손한 척은 경이 없었으면 내가 진즉에 당했을 거야. 좌익공신 1등 경이 마땅히 받을 것이요. 한명회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도승지가 되어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섰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오가며 인사권과 군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지키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456년 봄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 단종보기를 꾀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에서 세조와 한명회를 한꺼번에 처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연회 당일 한명회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 있는 자리가 숨소리가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조용히 세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명회가 세조의 귀에 바짝 입을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마마, 오늘 연회장에 운검을 들이지 마십시오. 세조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갑자기 한명회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운검이 안에 있으면 오히려 빌미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보내십시오. 세조가 잠시 한명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명회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검들이 연회장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거사를 준비하던 성산문이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산문이 박팽년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 되겠소. 운검이 없소. 오늘은 칼을 쓸 수가 없어. 박팽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성산문이 눈을 감았습니다. 물러납시다. 오늘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낌새를 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사는 결국 탈로 나고 말았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은 형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는 한명회를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세조가 한명회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목숨을 구한 건 경뿐이요. 경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저 자들한테 당했을 거야. 한명회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살아계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소신은 그것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467년 함경도에서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이 한명회가 자신들과 내통했다는 소문을 조정에 흘렸습니다. 세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명회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한명회 앞에 세조의 관리가 섰습니다. 관리가 두 팔을 뒤로 짚고 한명회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반란군과 내통한 사실을 자백하시오. 한명회가 허리를 곧게 세우고 관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소신이 대군마마를 처음 뵌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소. 반란군 입에서 나온 말이 증거가 된다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죄인이 어디 있겠소. 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시오. 지금 자네 목이 위태롭소. 한명회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이 무서워 없는 죄를 있다고 할 수는 없소. 소신은 결백하오. 감옥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란이 진압되면서
한명회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불러 다시 자리를 돌려줬습니다. 한명회는 이 사건을 딛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8살 문지기에서 영의정까지 조선에서 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한명회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챕터 5 두 왕의 장인, 전무후무한 외처.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한명회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은 손에 쥔 것 같아도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과 같다는 것을 한명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면 자신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피로 엮어놓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명회의 눈이 자신의 셋째 딸에게 향했습니다. 세조의 차남 해양대군이 아직 배필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명회는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왕실 쪽의 뜻을 내비쳤고 셋째 딸은 해양대군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한명회의 딸이 왕세자빈이 된 날, 한명회가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명회가 딸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잘해야 한다. 알겠지. 셋째 딸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한명회가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이 아이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순왕후였습니다. 한명회는 딸의 빈소 앞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명회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해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예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한 대신이 다른 대신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종 마마께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셨으니 이제 누가 왕위를 잇는 거요. 다른 대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너무 어리지 않소. 의경세자의 아드님들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월산군이 형이니까 당연히 월산군 아니겠소.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비 정의왕후를 찾았습니다. 정의왕후가 한명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의 뜻을 말해보시오. 한명회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 자을산군 아기씨를 옥좌에 앉히십시오. 마마께서 수렴청정으로 나라를 이끄시면 소신이 뒤를 바치겠습니다. 정의왕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월산군을 두고 동생을 세우자는 말이오.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소. 한명회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을산군 아기씨가 총명하고 기상이 남다릅니다. 나라를 이끌 사람은 나이와 순서가 아니라 됨됨이로 가려야 합니다. 소신이 그 아기씨를 직접 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정의왕후가 한명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이 그리 말한다면 정의왕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의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이 옥좌에 앉는 날 한명회의 넷째 딸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혜왕후였습니다. 언니는 예종의 비, 동생은 성종의 비. 두 자매가 나란히 왕비가 된 겁니다. 성종이 즉위하고 첫 조회 날 한명회가 맨 앞줄에 섰습니다.
어린 성종이 옥좌에서 내려다보다가 한명회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명회가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마께서 잘 하실 겁니다. 소신이 뒤에서 바치겠습니다. 예종과 성종, 두 왕의 장인.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갑구정의 영화와 황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정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압구정이었습니다.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며 욕심 없이 살겠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압구정 마당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단과 쌀과 은이 수레에 실려 들어왔고 밤이면 연회 웃음소리가 강 건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권세가들이 한명회의 눈에 들기 위해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한명회는 그 한가운데 앉아 천하를 굽어보듯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성종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옥좌에 오른 성종이었지만 이제는 장인어른의 눈치를 살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 공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눈을 감은 겁니다. 한명회는 딸의 빈소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왕실과 자신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결정타는 압구정에서 터졌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명회가 사신을 압구정으로 초대하기로 하고 궁궐에서 쓰는 용봉차이를 빌려달라고 성종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종이 신하를 통해 답을 보내왔습니다. 개인 정자의 궁궐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전하라. 한명회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눈썹을 굳혔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신 접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명회가 소매를 털며 말했습니다. 취소해. 그냥 없던 일로 해. 예. 그런데 그러면 조정에서 한명회가 부하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취소하라고 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젊은 대간들이 들고 일어나 성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대간이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한명회가 왕명을 거스르고 나라의 체면을 더럽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어느 신하가 전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엄히 다스리십시오. 또 다른 대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한명회가 공신이고 전하의 장인어른이라 하더라도 왕명을 거역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벌하지 않으시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성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명회의 관직을 거두고 국문하라. 한명회가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관리가 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죄를 알겠소. 한명회가 주름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눈빛이 이제는 쓸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소. 한명회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압구정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예전과 다름없이 흘렀지만 정자 안은 텅 비어갔습니다. 1487년 가을, 한명회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한명회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부지런했다면 나중에도 처음과 같이 삼가야 하는 법이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며 그는 죽어서도 명예를 지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명회가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비 땅을 팠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한명회는 죽어서도 편히 눕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주었지만 마지막 안식만큼은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로 시작해 영의정에 오르고 두 왕의 장인이 되었지만 결국 무덤까지 파헤쳐진 한 남자. 그의 삶은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도 잔혹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졌고 기회를 붙잡는 담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논란 속에 남았습니다.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승부사였을까요? 한 사람의 선택이 왕을 바꾸고 나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인간을 시험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